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밤 10시가 됐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또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기일 통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방송으로 좀 그런 비관론은 좀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두 남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안녕하냐라는 얘기를 요즘에 잘 안 물어보긴 합니다. 왜냐면 다들 일단 만나시면은 표정들이 그리 좋진 않아가지고 뭐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나눌 수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기로라도 안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분 다 상황이 좀 이렇더라도 안녕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요 주제를 이 주제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권을 먼저 할 거다라는 예상을 두 분은 먼저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네, 아까 먼저 할 거는 예상 못 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윤상현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월 26일 이후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 네. 네. 그 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힘의원들이 버젓이 계속 했는데 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헌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공표해 왔던 가장 중요한 선고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본인이 스스로 밝혔던 원칙 처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보더라도 윤석열 파면에 대한 사건보다 한덕수가 더 뒤였죠. 10 며칠간의 저 뒤에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먼저 이제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에 대한 이 파면 선고 이후에 한덕수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같은 사람들을 해야 이게 당연히 맞는 거지. 우두머리를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헌재가 저버렸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최고의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이 규율을 적용하는 헌재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사건을 진행하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 좀 참을성의 인내심이 한계가 이제 넘어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훨씬 많아졌다. 예. 헌재 위기, 헌법의 위기의 시간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당원분들이나 혹은 정치인분들도 뭐 본인 마음 고생도 참 많으실 텐데 주변의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랄까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 버리니까 그것조차도 어렵죠. 네, 그쵸? 당연히 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못했죠.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의 내용에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뭐 동조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체에 대한 것부터 판단을 하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무래기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방향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덕수는 어쨌든 권한대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최소한 네.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같이 나오든가 예. 판단이 같이 나오든가 예. 아니면은 네. 윤석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예. 요런 이제 순서로 나오든가 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한덕수가 먼저 나오는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온다라는 일정은 예.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음. 네. 그 헌재 공보관이 오늘 기자들 대상으로 일단 폴한 걸 보면 내일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탄핵 네. 선고를 이번 주에 다른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같은 날에 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질문이 일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으면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도 좀 빗나가 보이고, 이제 일단 뭐 원인부터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제일 추측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요즘에는 네, 그런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댓글에 이 시청자분들이 막 화를 냅니다. 이 평론가 녀석들 맨 네. 틀린 전만만 해주고. 뇌피셜 그만해라. 아, 추측 그만해라.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아예 해주세요 그래도. 네,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여러모로 죄송하고 네.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예, 사실 헌법재판관들 마음인데 그게 다 예.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네. 그런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같이 퍼즐 한번 맞춰봐요. 네. 네, 그러나 이게 엄중한 현실이 있지만 예, 네. 그러나 이제 자꾸 말을 시키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래도 뭐 예. 네? 여기 결국 몰라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출연료 받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셋 다 같은 운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일단 뭐 분석을 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권한대행 체제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정비를 해놓고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해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네. 정도 희망 섞인 예측이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판단이 네. 아무래도 윤석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지금 쉬운 상태가 아니냐. 판단이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판단이 지금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좀 이 원래는 여기서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덕수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두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선고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 선고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선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의와 평결이 끝난 한덕수부터 어쨌든 간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고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네. 이런 선고가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분석을 좀 이렇게 잘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뭐 이 합리성이 있는 얘기다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몇 시간씩 우긴 거는 없는 거고 사실은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긴 거라고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왜 임명하지 않았는지 네. 이 얘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긴 게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의 문제.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부분을 의심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떤 기록이나 또는 증언이 확보가 돼가지고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이 요거 낮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 문제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네. 윤석열 탄핵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한 네. 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네.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런 얘기면 예. 한덕수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의 선고는 아무래도 이제 기각이나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언론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다. 예. 예. 하지만 평론가님은 그 네네. 예상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예상입니까? 기각에 대한 예상을 말씀하신 예, 거죠? 기각을 네. 한다는 얘기는 헌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최상목이 했던 두 명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선택적 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세 명 전체를 다 하지 않은 한덕수가 기각이다라고 해버리면 헌법재판소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던 헌재는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또 하나 네. 네. 그것이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선고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또 헌법재판소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가 이러한 법리,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측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 그런 정치 집단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면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 일을 할 거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덕수에 대한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뭐 윤석열만 파면되면 되지 한덕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치,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헌정 질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한덕수 기각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이게 올렸는데 아니 아니, 언론이요. 언론에서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네네. 말이 안 되는 네네.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우리 윤정한 대변인께서는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따지고 헌법소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간 거 딱 검토해봤을 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원래 인용인데 네. 자꾸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지금 불편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윤석열 파면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헌법재판소가 다른 정치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 그 믿음을 이상하게 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예. 마냥 늦어지는 것이냐, 도저히 설명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변론 연결이 2월 25일 날 있었고 그 이전에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다라고 다 공지가 된 상황인데 네. 한 달 이상 남았으니 그 이전하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하겠지. 네. 그거는 상관없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마냥 늦어지니 그 선거법 2심하고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그 않습니까? 오해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불러일으킨 자초하고- 당사자들이에요.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H측 가능성, 그거 자체를 무너뜨린 게 헌재이기 때문에 왜 윤석열 앞에서 헌법이 이렇게 무력화되는지 헌재가 스스로 자기가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가장 뭐 정치가 뭐 이렇게 진영에 나눠서 열심히 많이 싸우고 뭐 극한 대립을 했다고 하면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게 정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걸 사법화를 많이 해서 예. 사법부에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 사법부에 의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석파 탈옥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가 혼란을 질서 있게 종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그동안 작동했던 루트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직면했기 때문에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인용 뭐 예.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안 하고 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막 했던 사람이고 제가 헌법재판관이면은 탄핵을 인용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으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죄송하지만은 입에 이제 올려가지고 지금 아니 죄송한데 그 정도로 그 네. 정도로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이 보수 쪽에서는 네, 보수 네. 쪽에서는 또 각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해요. 그거는 예. 각하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남을 각하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예. 그런 논리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의결 정족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150이냐 200이냐? 예, 151이냐 200이냐 요 문제를 네네. 가지고 200이라고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예. 저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정말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예, 예. 기각으로 가는 논리는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한덕수 쪽에서 물론 이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임명 안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방어 논리를 폈지만 예. 또 어떤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느냐 펼 가능성이 있냐면 예. 이런 얘기도 이제 한 거거든요. 임명하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가요? 예, 임명하는 중이었다라고? 네, 한덕수가. 한덕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진짜 창의적이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네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당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 위반이나 그다음에 법의 위반에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얼마나 이제 상당한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장기간 임명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있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최상목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예. 헌법재판소는 아마 그렇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논리를 만들면 기각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논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 이제 막 주장하는 바 중에 그렇게 해서 한덕수가 기각돼서 돌아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네. 이제 그럼 임명한 게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 내려가 있는 동안에 결정한 게 그러면 다 무효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대한 이 독립적인 결정인 것이고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이 판단은 그 자체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예. 거기서 판단된 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의 결정이 귀속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또 막 흔들려고 할 텐데 네. 우리가 이런 모든 주장들을 막 뒤섞어 가지고 하는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플랜 B, 플랜 C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네. 이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를 간파해가지고 예. 거기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마음속에 각자 짜놓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사실 저도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저 보수 쪽의 논리를 제가 뭐 어떤 뭐 편승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어떤 헌법과 법리를 놓고만 판단하는 상황은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있는 그대로 판단해가지고 빨리빨리 국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시간을 돌리면 검찰총장과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나 어쨌든 탄핵 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좀 덜 들었을 텐데 너무 오래 지연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뒤에 어차피 나올 얘기 다 얘기해 보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선고일이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이제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오늘 뭐 외신 기자 클럽 공문도 뭐 돌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뭐 오해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실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문서 자체는 맞다. 그리고 예비 풀 짜는 것 때문에 문서를 돌린 건 맞는데 헌재 심판 날짜를 통보받은 건 아니라고 일단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 클럽이 뭐 당장
기자 풀담 받는 그 신청서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 날짜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오해는 일단 뭐 좀 내려놓고요. 그래서 선거는 언제 한다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방점을 언제 할까요? 지금 12.3 내란이 있고 난 뒤에 지금 107일째죠 오늘이 107일째. 네, 아 벌써 107일. 네. 그러네요. 107일이죠. 예. 곰도 사람이 되는 게 100일이면 되는데 아하, 곰도 사람이 되면 다 사람 됐겠네요 벌써. 100일인데 네, 정작 사람은 지금 다들 죽어 나가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에 비하면 소위 말해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국가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107일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이고 예, 소위 말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경제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나? 나 정말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야 전혀 문제가 없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본인의 일신의 안위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의 그러한 그 지연 때문에 결정의 지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는지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예, 정말 이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초기에 예. 내가 지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네, 네. 이유가 더욱더 우리 지치지 말자. 그들이 우리를 안중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를 분명하게 반듯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기로라도 절대 지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91년인가 99년인가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간 이어서 했던 적은 있는데 95년에 한번 95년인가요? 예. 그 선례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그 검사들 탄핵할 때 금요일에 윤석열 선고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을 때도 동일한 논리가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러면 수요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있으니 그때 또 헌재가 수요일에 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목금으로 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화요일 날 기일 통보를 하더라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니까 최소 그게 한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요일 날 고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27일 이후가 된다. 27일, 네. 28일 이후가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헌재가 지금 선거법하고 지금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연동돼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네, 네. 전일까요, 후일까요라고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민하 평론이 표정을 보니까 제 표정이 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그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 네. 금요일 날은 일정 공지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금요일 날 일정 공지를 해야 그래야 뭐 화요일이라도 네. 뭐 하겠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 근데 이번 주 내에는 어쨌든 일정 공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는 건지를 얘기 안 해준다고 하면은 네. 월요일 날 선고하는데 그날 뭐 일정 공지 안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화요일 날 하더라도 네.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이나 그러면은 뭐 예. 선고일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목요일 날 할 거면은 네. 기왕 그럴 거면은 그렇죠. 금요일 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것이고. 네? 그게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럼 관례대로 뭐 금요일 날 해서 그 다음 날 쉬는 날이고 하니까 예. 금요일 날 합시다. 그럴 가능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헌법재판소의 스타일대로 하면은 네.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오늘 그냥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예, 그냥 지금 합니다. 네. 제가 헌법재판관이면은 예. 저도 답답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집에 가면 혼자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 달고 있는 여러분과 심경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저도. 댓글 잘 안 보시잖아요. 예. 아예 어차피 다 뭐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쓰는지 다 알아요. 지금 거기 뭐 시뻘건 거 지금 하고 지금. 예? 근데요, 딱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예,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댓글 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 똑같다고요. 저도 생각이 예, 똑같은데 예. 어쨌든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서 제가 예. 여기서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어디로 가자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어쨌든 이 상황을 뭐 이해해 보기 위하여 그리고 예. 어쨌든 또 설명을 조금이라도 정보를 뭔가 긁어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하여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느라 예. 제가 이렇게 좀 안정된 상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온 스타일대로 하면 예. 결국은 또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금요일이 유력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뭐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법부 쪽에 있는 정보를 모르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된 뭐 판사가 누구이고 실제 지금 공판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 유무죄를 나름 또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아직 윤석열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국힘에서 계속 예. 윤석열 파면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계속 한덕수를 그렇죠. 네.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와 선고 뒤에 예.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한다 얘기는 안 했죠. 네.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말은 전혀 귀등에도 안 듣고 저렇게 헌법을 완전히 유린한 세력들이 하는 말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이 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구도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 예. 저는 뭐 FM대로 얘기하면 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일정이나 대법원 재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일절 뭐 관계 없는 거죠. 예. FM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앞서 말씀하신 그런 구도로 본다면은 뭐냐면 어떤 주고받기식의 네. 그러한 뭐 구도로 본다라면은 지금 보수 정치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전 다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주세요. 이거 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선고가 일단 나온 다음에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 아까 전에 금요일설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그것도 그쪽 말을 들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최대한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다 늦춰주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다 들어줄까라고 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파면은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예. 파면하려고 이걸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울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감당하는 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은 네.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동어반복적인 얘기가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언론에서도 그런 전망을 일부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최악의 수까지 내다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4월로 넘어가거나 네. 혹은 뭐 이재명 대표 3심 어간을 유념해 두고 지연할 만큼 지연한다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자 재판관 등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죠. 근데 그 전에는 예. 근데 거기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까지 뭐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은 백혜련 의원이 그 탄핵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돼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는 과정에 계란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느냐에 대한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나중에 국민투표로 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양쪽의 어떤 에너지가 몰리고 갈등은 더 커지고 사회적인 비용들이 어쨌든 들어가고 뭐 국민들의 감정은 상할 대로 다 상하고 지쳐가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행위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뭐 헌재가 처리한 것도 있지만 그 지금 저기를 진공 상태를 만들고 뭐 경비 관련된 경찰을 몇 개 중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저 장면에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저 기자회견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예. 또 바로 뒤에서 피켓팅을 했어요. 저는 뭐 장면에서도 봤고 실제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내가 이런저런 테러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준 행위다 생각하고 저 오늘의 행위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기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정문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저희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비판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경계태세를 굉장히 뭐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이미 뭐 앞서 말씀드린 나왔고, 근데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건너편에 너무 인접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찰 차량의 배치는 뭐 전부 다 이 도로를 꽉 막긴 했습니다만 정문 주변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삶은 계란을 막 던지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전조 현상이 분명히 있었으면 저런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저런 일을 마음 놓고 백주대낮에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네. 지금 선고는 지연되고 주말에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쨌든 장외에 열릴 텐데 그때 사각지대에서 만약에 유사한 일이 이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이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편히 나가고 싶은 분들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대목에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참 이 타이밍에 사실은 윤석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왜냐하면 뭐 썩 유쾌한 메시지는 아니어서 석방하고 나서 지금 12일 만에 메시지를 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하는 지지자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단식을 멈추길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생명이 더 소중하다 탄핵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증스럽죠. 생명을 지금 생명을 얘기합니까 지금
햄버거파 두목이 그 수첩에 쓴 거 보면은 생명을 아주 그 우습게 생각하죠. 예, 아주 경원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뭐 그러면서 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뭐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하는가 총을 쏘네 만회했던 건 사실상 부부가 동시에 했던 거 아닐까요? 같이 네.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지만 뭐 아무튼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은 자칭 어쨌든 뭐 현직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예.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뭐 소용이 없는 얘긴데 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망고 소용없는 얘긴데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와 행태를 보이려는 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예요. 네. 그 단 한 번도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에 대해서 이 전체 국민을 향해서 이 지금 이 나오고 나서 전체 국민을 향해서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반성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단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더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최소한 하려면 기대도 안 해요. 기대 안 하는데 예. 최소한 최소한 하려면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런 메시지를 여전히 내면서 자기가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1단계도 가증스럽고 2단계도 가증스럽고 3단계도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뭐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은 파면이 되더라도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예. 그 총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총을 사용할 수 있느냐, 총을 쏠 수 있느냐,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경호처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 김건희는 한술 더 떴지 않습니까? 네. 총 안 쏘고 뭐 했냐. 네. 그러니까 이 윤건희 이 두 부부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얘기할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사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놀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선을 넘는 것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큰 화근이 이 불신의 화근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우리가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관련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그 탄핵 심판 선고를 결과를 손꼽아 기다릴 만한 사람은 누굴까? 최상목이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 거기 뒤에다가 기자를 붙여가지고 최상목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최상목이. 그냥 모기로 인식하자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최상목이 이렇게 부르던데 아무튼 최상목 권한 대행이실 텐데 네. 민주당이 왜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어제 뭐 긴급의총도 했고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열심히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범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도 있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뭐 문화일보였나요? 단독 보도에 자진 사퇴 보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는 검토한 적이 없다. 사치다. 그 사퇴 문제를 검토한다는 건 사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최상목의 존재 가치, 활용 가치는 다 끝났으니 네. 좀 꺼져주라. 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데 최상목이 그걸 못 알아먹고 예,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너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데 실제로 좋아 보입니다. 내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해도 나 처벌도 안 받고 너무 좋고 나 경호 많이 붙고 예. 사람들이 나한테 대권에 도전하는지 이런 질문도 해주고 예.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언론에 다 나오고 예. 너무 즐겁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더 그 사퇴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이미 활용 가치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분명하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압박하는 수단으로 오늘 이제 법률위원회가 고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저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이미 어떤 시효가 다 만료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뇌물죄와 강요죄와 관련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 검토를 했는데 이게 2015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최상목에 대한 의혹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게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의혹이 있다. 이제 요거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의혹 중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나 봐요? 대변인님? 근데 일단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요. 뇌물이 이제 10억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2015년도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자체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예. 공범인 그 안종범 있잖아요. 네. 그 안종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그 기소된과 동시에 공범은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의 고발 검토 카드를 본 최상목의 뭐랄까 심리랄까요, 평론가님? 최상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뭐 관료들이 예. 관료 출신들이 이런 것에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은 뭐 고발한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또 뭐 고발을 하는군 뭐 이렇게 예. 예, 그렇군요. 담이 좀 예, 키워진 상태인데 예. 관료 출신들은 좀 이런 거 고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직 겁을 먹곤 하네요. 예, 담이 좀 작죠. 아.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할 개연성이 크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비단 네. 이 민주당에서 고발할까 이렇게 할 때만 적용되는 문제였을까?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누구한테 수사 받았습니까 이거? 누가 수사한 겁니까? 미르재단 이거 예, 그렇죠. 국정농단 이거 네. 누가 수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분이죠, 뭐. 예. 예, 윤석열이었죠. 지금, 예. 윤석열, 한동훈, 이 브라더스, 윤한 브라더스가 아무튼 이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때 빼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빼주면서 야 그래도 최상목이가 일을 잘해 이렇게 눈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희한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수사를 해봤는데 수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픽업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때도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이게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갔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심리 상태를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예. 그러한 심리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러한 상태일 수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뭐 사퇴 얘기나 이런 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네. 예를 들면은 탄핵 소추안이나 이런 거를 냈을 때 네. 멋지게 사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여러 명이 그렇게 했죠. 예, 이 정부 윤석열이라는 이 존재에게 네.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그 코드가 네. 윤석열 쪽에서 볼 때는 그 코드가 아니고 상목이 왜 그러지? 대선 나가려고 그러나? 아. 뭐 이렇게 읽히고 예.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기 가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모기만한 가슴이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예. 그래서 주변에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주변에는 예. 기세 좋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탄핵이 소추가 되면은 네. 난 그냥 그만둘 거야. 네. 멋있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게 뭔가 아닌가 봐. 이렇게 돼서 나는 사퇴 예.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관된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일각에서는 뭐 물론 오늘 오세훈 시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직접적으로 이제 올라간 네. 상황이고 강제 수사를 당했고 네.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니 차후에 네. 오세훈이 아니라 최상목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내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엿보이세요, 대변인님께서는?
제로에 가깝나요? 일도 불가능합니까? 그럴 일 없다. 아하. 예, 네. 단언합니다. 네. 예. 그건 왜 그렇죠? 일단 최상목은 맷집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본인이 주도해 가지고 이 예. 상황을 전국을 만들어낼 능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죠. 한동훈이 검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정치권에서 오면 예. 가져오면 이재명도 물찌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야권 전체를 불임 정부로 불임 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와서 써보니까 네. 영 삐리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지금 그 장막에 갇혀져 있었을 때의 한동훈과 완벽하게 이제 오픈된 환경에서 정치를 하는 한동훈의 실력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상목은 그런 류에도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끼지도 못할 겁니다. 예. 끼워주지도 않을 거고요. 예, 오늘 뭐 이제 심장이 모기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규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대선 구도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차후에 많이 다룰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국회 상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요 굵직한 사안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이 수사 요구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265명 가운데 179표의 찬성, 반대가 85명, 기권 1표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잠깐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잊혀진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매우 심각한 이슈고 최혜병 특검과 뭐 동일한 의혹의 무게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255명 가운데 찬성 175, 반대 76, 기권 4표로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를 문제를 삼고 싶으냐? 김건희 특검 반대는 뭐 사실 상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인천 세관 수사와 관련돼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아니 이거는 예, 왜냐하면 마약. 마약을 한동훈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마약 수사는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 어간에 사실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랑했던 배우의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고 이제 이런 대목들은 잊기가 힘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반대해요? 마약과 관련된 자기네들이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이철규 의원 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틀어막으려고 했다가 이제 다 뽀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마약 하도 많은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마약이 있었고 마약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틀어막았던 그런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막지 않았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정치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는 마약과 관련된 이 얘기마저도 상설특검마저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정확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친윤 주류들과 어떤 윤석열 측에게 기대하는 바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자천타천 거론된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입장이 어떤지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하고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지금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사범과 관련된 걸 직접 할 수 있고 이대범죄밖에 할 수 없는데 예. 마약을 경제범죄로 분류해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맞습니다. 범위로 예.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예, 다들 어떻게 마약이 경제사범이냐? 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제사범이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자기네들의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그것을 이제 어거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알고 보니 이렇게까지 보니 자기네들의 그 비리를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찰에다가 두면 그대로 다 경찰에다 수사해가지고 다 밝혀버리니까 예. 그것을 외압을 행사해서 틀어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랄까 좀 감동하기도 하고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 가장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었던 당시 수사 과장이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열심히 수사하고 나서도 좌천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파출소 소장 이제 이런 거 하러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 그대로 정의가 없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대목은 우리가 주시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론가님 이철규 의원하고요, 네. 개혁신당 그 3인과 네. 관련돼서 우리 또 제작진이 이 딱 그 투표한 그 기명 투표가 다 뜨잖아요. 다 일일이 찾아봐가지고 저희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은 반대를 했죠. 김건희 특검 당연하죠. 마약 특검 예. 이것도 다 반대했고요. 개혁신당 3위는 김건희 상설 특검은 찬성하고 마약 수사 특검에 또 기권표를 던졌어요.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이 뭐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네. 사실 오늘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은 잘 해석이 안 되고 예. 다만 최근에 계속 이준석 예. 의원의 행보는 예. 계속해서 이제 보수의 이제 대권 주자이다라는 거를 예. 굉장히 강하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 후보도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행보에 맞춰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물론 이제 뭐 법리상의 무슨 이유를 대겠지만 네.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래서 행보의 어떤 맥락의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철규 의원이 뭐 반대하는 거야. 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맥락일 거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이 예. 사건을 뭐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매우 의심스러웠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혜령 경정이 이제 이것을 수사하려고 할 때 음. 서울청에서 외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서울청에서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가 사실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그 이제 블랙펄머라고 하는 예. 블랙펄 나는- 인베스트먼트 대표. 예, 네. 그분이 승진시켜주고 싶었던 예. 예, 그분이잖아요. 또 음. 그분인데다가 음. 그리고 놀랍게도 어쨌든 간에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징계해야 된다.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갖고 징계를 하라고 그래서 이게 인사혁신처 가가지고 징계를 하도록 했는데 네. 청장이 지시한 징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게 징계할 건이 아니었어? 청장이 머쓱해 하다가 예. 그러면은 뭐 감봉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솜방망이 징계가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권력이 뭔가 개입됐다고 보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다. 예. 그러면은 이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과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좀 지내면서 예. 경찰 내외를 두루 이렇게 모든 걸 파악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사가 이철규 의원인데 예. 그럼 이거를 뭐 특검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예.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오히려 이렇게 반대했다는 사실이 예. 오히려 이걸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 아니냐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제 경험상으로는요. 네. 이거를 국민의힘이 계속 그 틀어막으려면 막을수록 그동안 외압으로 감춰졌던 마약 사건, 특히나 국민의힘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예. 사건들은 튀어져 나올 겁니다. 음.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못 받느냐? 그러면 계속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 예. 그 수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예. 다음에 이것이 밝혀졌고 그것을
이철규 사건처럼 몇 달 전에 일을 계속 감추고 있다가 감추고 있었는데 나도 동조에 있다고 하면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쟁적인 쟁점이 되면 던집니다, 무조건. 바깥에 무조건 알립니다. 언론에 알리든 야당에 알리든 누구에든 알리든 알려서 예. 본인에게 책임이 가하지 않는 수사를 했던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모두가 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예. 아마 이철규 의원 건도 저는 의심을 그렇게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계속 막다가 보니까 예. 잘못하면 이제 정권 바뀌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먼저 풀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경찰을 누르면 누를수록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도 어떤 의혹들을 계속 누르려고 하고 뭐 언론의 취재를 막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막아왔지만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지금 다 그런 어떤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이 경찰 관련된 내용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실은 어쨌든 느리지만 밝혀지는 법이니까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가장 참담한 건 내란 수계는 걸어 나왔고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뭐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뭐 심지어 총을 쏘라 마라 했던 사람들, 심지어 윤석열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지금 누굽니까? 김성훈, 이광우, 김건희, 윤석열 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은 3년 동안 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못했죠. 이게 상설 특검도 한 번도 못했고요. 개별 특검도 한 번도 못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도 함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 상설 특검 관련해서도 일단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주가 조작 의혹 문제야 워낙에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요거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인데 삼부토건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뭐랄까 삼부토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른바 이제 빙산이 따로 있다. 이제 몸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웰바이오텍입니다. 근데 이때도 삼부토건 주가 치솟는 거랑 유사하게 그 시기에 5배 이상 급등했고 지금 주가가 500원인데 여기는 뭐 상장 폐지 사유 발생돼 가지고 아예 거래가 정지됐다라 그래요? 네. 요 내용은 어떻게 좀 따라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웰바이오텍에 대한 이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이복현이 쏘아올린 공에 의해서 삼부토건에 플러스 웰바이오텍까지 같이 나오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 시작은 뭐 민주당 의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한번 회자되게 만들었던 이복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복현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예. 삼부토건을 보면 지금 금감원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조사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임의 수사밖에 할 수 없는 조사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사경을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국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제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 검찰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부토건에 대한 그 조사는 어디서 할까요? 임의 수사를 하는 데서 할까요? 아니면 예. 강제 수사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예. 이복현이 어디로 보냈을까요? 어디입니까? 조사국 임의 조사 하는 조사국에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와 이정호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조물딱 할 수 있는 조사국,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사국에 네. 제가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계속 강조해가지고 아니 그 주가 조작은 매우 중요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예. 특별 사법경찰의 권한을 우리한테 부여해달라고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해요. 네. 왜 그렇겠어요? 이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김건희와 관련될 수 있으니 어디에 네. 튈지 모르니 당연히 이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조사가 될 수 없는 네. 부서에다 맡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웰바이오텍이 나왔는데 그 네, 웰바이오텍을 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그래 유심히 봐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웰바이오텍 주가 차트 요것도 있지만 혹시 저희 그림 중에 그 전환사채의 시점 그거 나온 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추정됐던 요거에 이제 설명하기가 좀 좋은 그래프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유사한 그림이 사실 삼부토건이랑 비교해서 보면 뭐 그림이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기도 비슷하고 올라간 그 타이밍도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제 그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면 3번에 걸쳐가지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을 공시했다고 하고 이게 기존 상장 주식의 16%의 규모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어간에 그 보면 최고 5,200원을 찍었을 때 이때는 뭐 전환사채의 그 규모가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풀렸고 하루 만에 상장 주식 수가 16.6% 늘기도 했다. 요런 게 그 실제 금액이 삼부토건이 뭐 100억대 시세 차익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게 총 371억 원, 약 400억 원의 규모로 볼 수 있다. 시세 차익을.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부토건만큼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 모 회장이라고 부르죠. 최대 주주인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아래 DYD라는 회사가 있고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고 그리고 CNI와 대양 DNI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사가 웰바이오텍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제 이런 계열사 분리까지도 함께 봐야 돼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의 흐름이나 전환 사채를 통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은 삼부토건보다 한 4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론가님이 또 이런 그래프는 또 잘 보시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제 전반적인 맥락은 일단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흐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 주가 조작의 혐의가 대단히 짙다. 네. 그러니까는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샀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주가를 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시세 차익을 이제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뭐 밝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예? 그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면은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네.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고 뭐 경영진이라든지 특수관계자들이 관여해가지고 이게 더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가 한 주가 갖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숫자가 분모가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전환해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상장을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전환을 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기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전환을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네. 그것을 전환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금방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누가 공모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될 때 오히려 저렇게 폭등했는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경우는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용호 게이트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올드한 주가 조작의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2025년에도 2023년에도 썼다는 것은 네. 아예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나는 뒤에가 백이 든든하니 내가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없지 않고서는 저렇게 대담하고 예. 무모하게 주가 조작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3부토건도 그 다음해인 2024년도에 보면 감사 의견이 거절받은 예. 그 상황에 직면하자 그 바로 직전에 주식을 다 체제주들이 팔아치워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그 손해를 미리 다 팔아치워 가지고 예. 그 위험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웰바이오텍도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체제주주라든가 체제주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팔아가지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삼부토건하고 그 웰바이오텍의 차이는 이제 그 CB 전환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통점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웰바이오텍이라고 치시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다 어쩐다 나오는데 그 사진에 원희룡 장관 사진도 당시 국토부 장관 사진도 나오고요. 이제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조종하는 행위 안에 정부가 관여한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들어간다라는 점은 동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사실 이 주가 조작 일당 중에 그 캐리비안의 해적들이 있잖아요. 블랙펄이라고 하는. 네, 이종호 네. 대표. 네. 그자들과 이제 네. 관계가 있는 김기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이 사실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가 이제 네. 그 블랙펄 선장 아닙니까 지금? 네. 예,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고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회장입니까? 뭐 사장인지 회장인지 대표인지 뭐 대표인가? 예, 대표. 예. 직함이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전환사채 얘기를 맨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전환사채 얘기를 하면서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특히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반행을 해준 다음에 예. 이 사람들이 주가가 뜨면 한다. 왜냐하면 주가가 떴을 때 네. 아까 대변인의 말씀처럼 만약에 예. 이게 대주주일가 이름으로 예를 들면 발행이 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쉽게 팔거나 예. 또는 이거를 바꾸질 못하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는 차명으로 애초에 발행을 하게 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 이름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판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갖다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해갖고 팔았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게 뭐 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시비를 거래를 하게 만든 다음에 요 차익을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흐름 요런 이제 그 수법을 예. 이종호 씨가 많이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래갖고 이런 거를 이 실현한 차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저 그래프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이런 수법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할 능력은 안 되지만 예. 지금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갖고 뭔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볼 만한 맥락이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주가가 떼어져 있는 상황에서 팔게 되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많은 이제 주요 나쁜 회사들은 주요 경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전환 시점을 딱 찍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띄워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아주 올드한 주가 조작 방식인데 그게 한 20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주가 조작은 최근에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너무나 쉽거든요. 조사하기가. 그러니까 바지 사장들을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알니까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 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실제로 전주가 누군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건데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큰 백이 있길래 저렇게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그러면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처럼 저런 수법을 김기현 변호사가 네.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대변인 말씀처럼 저게 알려져 있는 수법인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하고 있는 얘기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은 아니지만 삼부토건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복경 금감원장한테 네. 김건희 여사나 이런 건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고장 나 버리잖아요. 뭐 말을 더듬다가 대답을 못 하다가 거의 알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려고 그러는데 근데 관계는 없습니다. 김건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다가 예, 이래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이 잘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이 네. 있어가지고 네. 블랙펄이라는 큰 배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더더욱 이제 뭐 그게 특검이든 아니면 뭐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수사기관이 뭐 힘이 센 수사기관이 나오든 간에 예.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 선고 말씀하십시오. 저게 그 이번에 삼부토건 건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의 그 조사의 흐름은 한국거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상 징후 거래가 맞아요. 포착이 되면 한국거래소가 러프하게 어떤 계좌들이 관여돼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감원에 넘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안이면요, 2023년도 저 정도의 그 이상 거래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주가는 2배, 3배, 5배가 뛴다. 네. 이거 이상하다. 이상징후다. 네. 해서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거래에서 금감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건이면 이미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적출이 됐어야 돼요.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삼부토건과 비슷한 양상인 거죠.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을 꼭 보호해야 될 사람이 연관돼 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관리를 이복현이 열심히 한 거다. 그래서 이복현이 지금 6월달에 아마 종료가 되는데 6월달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권도 바뀌고 하면 이복현이 아마 직권남용으로 무조건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셀바이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탄핵 선고 난 다음에 뭐 웰바이오텍이죠. 웰바이오텍. 네.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미리 알았는데 뭉개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신 매우 거고. 큽니다. 예. 이거 사실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을 다 지우고 보더라도 아까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던 뭐 이제 뭐 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너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지우고 보셔더라도 이 웰바이오텍이 어쨌든 삼부토건 그 최대 주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회사고 동일한 어떤 이벤트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시세 차익을 남겼고 그 방식은 똑같은데 시비가 즉 전환사채가 끼어 있는 거래로 400억 더 많은 그 시세 차익 조정 의혹이 있는 것인데 요 대목은 수사가 빠져 있다. 요거는 이제 삼부토건이나 그리고 웰바이오텍 둘 다 수사가 빠져 있다는 대목은 공통점이고.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최근에 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생긴 권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수사
나 조사하기 상당히 이제 어렵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 검찰에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음. 본인들 조사를 생략하고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계속 사건을 뭉개왔다. 예.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예. 참. 그리고 딱 목표는 딱 하나 문제가 되니까 예. 김건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 네. 꼬리 자르기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3분의 1 체크하고로부터 나온 내용이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젠가 묻혀버렸고 해버렸으니 참 카리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죠. 예. 스위스에 있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거는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정말 참담하고요. 아주 짧게 한 몇 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주제는 꼭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오늘 네. 사실 그 단독으로 나온 보도를 좀 보니까요. 이건 뭐 어쨌든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JTBC 단독 보도를 보니까 여기는 말이 굉장히 험한 것 같아요. 어제는 김건희 씨 관련된 뭐 총을 줬는데 쓰지 않느냐라는. 맨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그렇습니다.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예, 이럴 그렇습니다.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인데 공수처하고 경찰이 체포영장 2차 집행하러 나갔던 1월 15일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이제 저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쯤에 이광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차벽 설치를 지시받은 수행 경호부장이 응답을 안 하니까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김성훈 차장한테 전하고 김성훈 차장이 수행 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서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라는 지시를 하고 또 욕설하면서 야 차를 대라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에 이게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욕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옮겨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무튼 어떤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런 욕설들을 경호처 직원들, 정확하게는 수행경호부장과 수행경호과장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은 아닐 텐데, 그죠? 특히 경호처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못 봤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없었고 아예 이런 경우 자체를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극한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구속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반드시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해야겠다고 해서 예. 무리하게 징계까지 하고 해임 조치까지 지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뭐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뭐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녔겠죠. 왜냐하면 본인 말대로 잘 안 되니까요. 지금 경호처가 1차 집행 저지한 이후에 워낙 많은 분들의 이게 지탄이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자괴감이 많이 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경호처에 온 게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 집행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자기 말대로 안 되니 계속 욕설밖에 안 나왔겠죠. 참 요거는 이제 방송에 옮겨드릴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또 죽인대요 또.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수행 경호부장과 수행 경호 과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했다라는 보고를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한테 하니까 잘했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주군에게 잡혀갔는데도 이미 잡혀갔는데도 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잡혀가신 분과 이제 안 잡혀가신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VIP 똑같은 VIP인데. 예,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은 분한테도 얼마나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김건희라는 분이 했다는 말, 예. 총을 왜 갖고 다니냐 이런 데 써야지라고 했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섬뜩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대통령의 그냥 배우자여서 정말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조용히 살다가 배우자가 그냥 체포가 돼서 홧김에 그냥 한 말이다. 예. 그러면은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권한을 휘둘렀고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고 이 정권에서 정말 어디 가든 다 김건희 라인이 있고 특히 경호처는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 총 뒀다 어디 쓰냐라고 하고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이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죠. 예. 과연 경호처 사람들이 지금 특히 경호처의 충성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 그냥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듣고 그냥 넘겼는지에 대한 네. 굉장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 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뭐 충성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는 뭐 충성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 본인의 죄를 덮어야 되니까 본인 살고자 하는 거가 더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상원이 그 김영현의 그 국방부 장관 공간을 내란하기 직전에 뻔질나게 들락거렸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이광호하고 김성훈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관촌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는 곳이 그 데스크들이 제일 먼저 보고하는 게 이광호한테 먼저 보고하고요. 이광호는 또 김성훈한테 보고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면 노상원이 공관촌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을 계속 무마시켜주고 눈 감아주고 했던 것은 내란에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내란의 모의에 본인들도 가담했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겁먹은 개가 더 짖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본인들이 지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또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하는 건데 내일 구속이 반드시 되겠죠. 내일 심사가 있고요. 예. 네. 이제 와서 무슨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들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이들은 언제든지 계속 보복을 계속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보복을 멈추려고 하면 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만 줄이도록 하고요. 너무 긴 시간을 또 두 분을 너무 붙잡아 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지금 벌써 11시 20분이 됐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